기원전 59년 지중해 국제 패권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내부는 극심한 당파주의로 허약해진 상황이고 외부에서는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준비하며 갈리아 영내 패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 지중해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제국의 길을 개척할 설계도를 만들어냅니다. 갈리아 온전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시 로마 공화국이 처해있던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내부적 위기, 삼두정치의 성립 과정. 로마 공화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로마 공화국을 패권국으로 유지시켜준 공화주의 정치는 극심한 당파주의로 타락했고 뼛속부터 썩어갑니다. 귀족파와 평민파로 분열된 정치는 서로의 목을 쥐고 흔드는 분열로 이어졌고 결국 내란 속에 카틸리나가 조국을 향한 칼까지 빼들고 나섭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나요? 때마침 로마 공화국은 조국의 아버지 키케로를 탄생시켜 국정 분열과 당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 간신히 성공합니다. 키케로는 카틸리나 쿠데타 사건을 온건하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진압한 영향력을 토대로 공화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획득합니다. 일개 평민 가문 출신이었던 그가 신참자로서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대수술에 나섰으니 당파주의로 분열된 시민들을 통합시키고 공화정 체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콘코르디아 오르디눔, 즉 계층의 조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콘코르디아 오르디눔은 계층의 조화로 번역이 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거국적 대타협 정도로 뇌피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 공화국의 당파주의적 분열이 심했던 것이죠. 키케로는 로마 공화국을 패권국으로 만든 시민의 덕성을 회복시켜 공화국을 단결시키고자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지만 독재자의 등장을 막고 선조들이 물려준 위대한 조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시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카르타고를 물리친 힘, 나아가 로마 동맹국들이 로마를 믿고 지중해 패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힘은 공화국의 선조들이 물려준 타협과 조정 능력, 즉 시민의 미덕 덕분이었다고 부르짖습니다. 나아가 키케로는 경고합니다. 유능한 독재자의 등장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미덕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진취적인 미덕을 상실한다면 로마는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려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원로원이 로마 공화국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로원이 로마 시민들의 명망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 로마 시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조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 원로원이 로마 시민들의 문제를 조정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시민들도 원로원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원로원은 서서히 힘을 잃다가 공화국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그는 당시 공화국을 소위 말하는 귀족파와 평민파로 양분하고 있던 당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최고의 파트로누스들인 크라스스와 폼페이우스를 찾아가 거국적 대타협을 추진합니다. 만약 원로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통 크게 타협해서 크라스스와 폼페이우스의 문제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거두들은 결국 원로원에서 이탈해 카이사르의 삼두동맹에 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라수스. 우선 키케로는 크라수스가 겪고 있던 징세 회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통 크게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크라수스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던 공격적인 당파주의적인 법률을 부결시켜주겠다고 약속하죠. 당시 징세 회사들은 원로원에 경매로 징세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세금을 선납했고 이후에 징세권을 토대로 선납한 조세를 수취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의 징세 회사가 이 징세권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바람에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크라수스는 애초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 한둘 파산에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크라수스가 이 징세 회사의 파트로누스였고 이 징세 회사는 크라수스의 클리엔테스였던 점입니다. 만약 크라수스가 이들 징세 회사를 위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신의를 다해 이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크라수스가 가지고 있는 명망이 저하되어 그의 다른 클리엔테스들이 그의 피오망에서 이탈하여 다른 원로원 의원들, 가장 심각하게는 궁극적으로 원로원에 붙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키케로는 크라수스를 보호하고자 크게 두 가지를 양보해줍니다. 다시 말해 성의를 보인 것이죠. 첫째는 징세 회사의 징세권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섭니다. 또한 키케로는 카토가 크라수스를 공격하고자 의도적으로 발의된 뇌물방지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줍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에 올곧은 원리 원칙적 신념을 가지고 있던 카토는 키케로를 맹비난합니다. 징세 회사의 선납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불리한 일인데 심지어 뇌물방지법이라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법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카토는 키케로가 부도덕한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조금 더 대국적인 국익을 강조하고 나섭니다. 지금은 거국적인 대타협을 이루어 당파의 거두들의 문제를 원로원에서 해결해줄 때라고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옳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화국의 분열과 당파주의를 강화시킬 뿐이고 시민의 단결과 통합에 저해된다면 오히려 공화국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키케로는 카토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징세 회사를 도와주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폼페이우스. 다음으로 키케로는 동방원정을 마친 폼페이우스와도 거국적인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키케로는 폼페이우스에게 먼저 양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방원정을 마친 전역병들을 모두 해산시킬 것. 둘째, 딕타토르, 다시 말해 독재관직을 포기할 것. 대신 키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장해주겠노라 약속합니다. 첫째, 모든 전역병들에게 보상으로 줄 토지 분배를 추진하겠다. 둘째, 폼페이우스가 동방에서 취한 악타, 다시 말해 조치들을 모두 추인하도록 원로원에 힘을 쓰겠다. 폼페이우스의 입장에서 키케로가 약속한 두 가지 정책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리우스 이후로 로마 공화국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사병화가 진행됩니다. 마리우스 이전까지는 임페라토르들이 군단병과 사적으로 맺는 클리엔텔라가 그렇게까지 강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자신의 군인들과 클리엔텔라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유능한 임페라토르들은 자신을 위해 복무해준 군인들을 클리엔테스로 삼고 온갖 정치적, 경제적 약속을 일삼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역시 이런 사병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역병들에게 약속한 토지 분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파트로누스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고, 그가 지지 기반으로 쌓아온 군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나아가 폼페이우스가 동방의 패권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허가받는 건 역시 그가 파트로누스로서 동방의 피오국들, 다시 말해 클리엔테스 국가들에게 진 의무입니다. 만약 폼페이우스가 동방 피오국들에게 부여한 권리, 이권을 원로원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폼페이우스 역시 이들 클리엔테스를 배신하는 것이 되어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폼페이우스는 먼저 키케로와의 약속을 지켜줍니다. 전역병들은 모두 해산시키고 독재관직도 포기한 거죠. 오로지 극소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로마 공화국에 평화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때도 원리 원칙주의자 카토가 등장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토지 분배도 가로막고 악타의 제가도 미루죠. 이에 분노한 폼페이우스는 키케로를 찾아가서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크게 화내지만 키케로는 카토에게 가로막혀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못합니다. 이른바 1차 3두 정치. 이렇듯 공화국을 단결시키고 당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키케로의 콘코르디아 오르디눔 사회적 대타협 정책은 카토의 극심한 당파주의적 반대하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키케로가 그토록 위세가 좋았지만 결국 공화국에 내재한 당파주의를 봉합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카이사르가 주도하는 3두 동맹이 결성되면서 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키케로의 콘코르디아 오르디눔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는 키케로와 약속했던 약속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카토가 주도하는 원로파 세력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당파를 약화시키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법안들을 가로막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법만을 통과시킵니다. 이에 자신의 피오미들을 지켜주지 못할 위기에 처한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에게 한 남자가 찾아오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클리엔테스들에게 짊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줄 테니 동맹을 맺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대안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데 실패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오히려 가로막은 원흉인 원로원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만약 귀족파의 거두인 크라수스, 평민파의 거두인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와 연합한다면 원로원은 그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로원을 무력화시킨다면 각각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클리엔테스들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지켜냄과 동시에 오히려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1차 3두 동맹 이후 로마 내외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후원을 받아 집정관에 당선되어 그 악명 높은 감파니아 토지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이 개혁은 정치폭력, 오물투척, 법과 절차, 그리고 관습을 무시한 온갖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오명을 안고 통과됩니다. 하지만 이로써 폼페이우스는 키케로가 약속했던 전역병들을 위한 토지를 카이사르로부터 받게 되었고 피오국에 취한 조치들을 인정받아 동방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지위를 확인받습니다. 나아가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의 충실한 정치 깡패였던 클로디우스의 힘으로 징세권 가격을 3분의 1 정도 할인받는 데 성공합니다. 크라수스의 클리엔테스인 징세회사들도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카이사르가 받아낼 때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먼저 지키면서 성의를 보인 카이사르는 드디어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가장 원하던 것을 얻어냅니다. 바로 갈리아 원정권이죠. 카이사르는 민회로부터 갈리아 키살피나와 일리리쿰의 3개 군단의 총독급 지휘권을 얻어냈으며 임기는 5년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권력과 이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카이사르를 보호하는 이상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공격할 수 없었으며 안 그래도 약화되고 있던 힘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화국은 제국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었고 관성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두 번째, 대외적 패권 질서 변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권을
얻은 시기는 로마의 대외적 패권 질서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게르만족과 헬베티족 등 강력한 부족들이 갈리아로 대대로 침입하며 갈리아에 행사되고 있던 로마인들의 강력한 국제 패권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로마가 게르만족, 나아가 헬베티족의 침입을 방기한다면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는 하이두이족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가 될 것이고, 이는 신의로 구축한 로마의 국제 패권 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패권 우선 속에 있던 피오국들은 로마 공화국의 힘과 군사적 지원 약속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피오국들의 대대적인 패권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러한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중해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설계도, 다시 말해 클리엔텔라적 패권을 토대로 한 제국 체제를 창안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에 오를 아우구스투스의 손에 의해 원수정 제국의 토대가 될 전례 없는 설계도가 될 것이었습니다.